기원전 8세기 호메로스는 10년 동안 바다를 떠돌다 고향으로 돌아온 한 사나이의 이야기를 노래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으로부터 약 220여 년 전 이 땅의 바다에도 그런 사나이가 실제로 존재했습니다. 태풍에 떠밀려 낯선 섬과 낯선 대륙을 3년 2개월 동안 떠돌고 마침내 살아서 고향 포구에 발을 디딘 사람. 그는 왕도 장군도 학자도 아닌 홍어를 팔았던 25살의 섬마을 상인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수박겉핥기입니다. 오늘은 그리스 플러스 시리즈의 특별한 네 번째 이야기, 조선의 오디세우스라 불리는 문순득과 그의 표류 기록, 표의 심화를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한 평범한 상인의 눈에 비친 19세기 초의 동아시아와 서양 문명, 그리고 그 견문이 조선의 지식인들에게 던진 충격까지 지금부터 함께 항해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장에서는 먼저 주인공을 만나보겠습니다. 문순득은 어떤 사람이었고 어떤 환경에서 자랐으며 표류에서 돌아온 뒤에는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그의 인생을 살펴보겠습니다. 문순득은 1777년 정조 원년에 전라도 나주목, 흑산진에 속한 우이도 일명 소흑산도에서 태어났습니다. 본관은 남평이고 자는 천초 또는 대초였습니다. 남평 문씨 가문이 우이도에 정착한 것은 1640년 인조 18년의 일로 문순득의 증조부인 문일장이 인근 도초도에서 이주해 오면서부터였습니다. 문순득은 부친 문덕겸과 모친 창원 황씨 사이에서 태어난 육형제 중 넷째 아들이었습니다. 그가 나고 자란 우이도는 결코 평범한 섬이 아니었습니다. 한반도 서남의 바닷길에 지정학적 요충지로서 목포 같은 육지와 먼바다인 흑산도 권역을 연결하는 징검다리 역할을 하던 곳이었죠. 가문 대대로 섬과 육지를 오가며 바다의 흐름을 몸으로 익힌 환경, 이것이 훗날 문순득이 망망대해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첫 번째 미천이었습니다. 당시 우이도 주민들은 거친 바다를 무대로 중개무역에 종사했습니다. 흑산도 인근에서 잡히는 해산물을 육지에 내다 팔고 육지에서 쌀과 면포 같은 생필품을 사들여 섬 주민들에게 공급하는 방식이었죠. 그 중에서도 문순득 가문은 나주 영산포 일대에서 고가에 거래되던 남도의 명물 흑산도 홍어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어물무역상, 즉 어상이었습니다. 상고선을 여러 척 운영할 만큼 경제력을 갖추고 있었고 계절풍과 해류를 이용해 서해안의 작은 섬들을 순례하며 물하를 교역하는 것이 문순득의 일상이었습니다. 이 상업적 배경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훗날 그가 낯선 이국 땅에 홀로 떨어졌을 때도 좌절하지 않고 뛰어난 경제관념과 친화력으로 현지 사회에 적응해 생존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원동력이 바로 여기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문순득의 이름이 순조실록이라는 관찬 사료에까지 오르게 된 결정적 계기는 사실 표류 그 자체가 아니라 귀환 이후에 벌어진 극적인 외교적 일화 덕분이었습니다. 1801년 8월 제주도에 국적을 알 수 없는 이방인 5명이 표착했습니다. 본래 동아시아 해역에는 외국인이 표류해 오면 식량과 의복을 주고 본국으로 돌려보내는 표류민 구호체제가 존재했지만 이번에는 상황이 달랐습니다. 조선 땅에 이들의 언어를 해독할 수 있는 통역관이 단 한 명도 없었던 겁니다. 이방인들은 오직 막가회라는 정체불명의 단어만 반복해서 외치며 바다를 가리킬 뿐이었습니다. 조정은 이들을 청나라 성경, 지금의 선양에 있는 예부로 보내 국적을 확인하려 했지만 그곳 관원들조차 정체를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이들은 다시 제주도로 송환되어 관노비와 다름없는 억류 생활을 해야 했고 9년이라는 긴 세월이 흐르는 동안 2명은 병으로 죽고 3명만 남게 되었습니다. 반전은 1809년 6월에 찾아왔습니다. 표류민들이 여송국, 즉 필리핀 사람일지도 모른다는 소문을 접한 전라감사 이면은과 제주 목사의 주선으로 문순득이 직접 제주도를 방문하게 된 것입니다. 문순득은 자신이 필리핀 루손섬에 표류했을 당시 생존을 위해 익혔던 필리핀 북부 방언 일로카누어로 그들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9년 만에 자신들의 언어를 구사하는 사람을 만난 표류민들의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순조실록은 이 순간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송국의 방언으로 문답하니 절절히 딱 들어맞았다. 미친 듯이 바보처럼 정신을 못 차리고서 울기도 하고 외치기도 하였다. 그들이 9년간 부르짖었던 막가회는 다름 아닌 마카오였습니다. 고향 루손섬으로 돌아가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했던 포르투갈령 국제 무역항의 이름을 조선 사람 누구도 알아듣지 못했던 것이죠.
문순득 역시 함께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나그네로 떠돌며 여러 나라의 은혜를 입어 고국으로 살아 돌아왔는데 이 사람들은 아직도 제주에 있으니 여송인이 우리나라를 어떻게 말하겠는가. 정말 부끄러워서 땀이 솟는다. 문순득의 정확한 통역 덕분에 국적이 확인된 3명의 표류민은 이듬해 청나라 북경을 거쳐 무사히 마카오로 송환될 수 있었습니다. 19세기 세국의 시대에 일개 민간 상인이 언어의 장벽을 허물고 이룩한 위대한 인도주의적 외교 성과였습니다. 문순득의 표류는 개인의 고난과 생안을 넘어 19세기 초 조선 실학파 지식인들에게 거대한 지적 자극을 주었다는 점에서 사상사적 의의를 지닙니다. 가장 먼저 그의 진가를 알아본 인물은 신유박해로 흑산도와 우이도 일대에 유배되어 있던 소남 정약전이었습니다. 훗날 자산어보를 쓰게 되는 정약전은 1805년 고향으로 살아 돌아온 문순득의 뛰어난 관찰력과 기억력에 매료되어 그를 집중적으로 인터뷰했고 조선인 가운데 세상의 진귀한 문물을 처음 겪은 사람이라는 뜻의 천초라는 호를 지어주었습니다. 문순득의 견문은 바다를 건너 강진에 유배 중이던 다산 정약용에게도 전해졌습니다. 정약용은 문순득이 마카오에서 관찰한 서양의 화폐 제도에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당시 조선은 상평통보 단일 화폐 체제였기에 거액 거래에 큰 불편을 겪고 있었는데 정약용은 국가개혁안을 담은 경세유표에서 문순득의 이름을 직접 명시하며 마카오 시장에서 통용되던 금, 은, 동 3단계의 구부화폐 시스템을 조선에 맞게 구부환법으로 도입하자고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스페인 은화가 기축통화로 쓰이던 아시아 해상무역의 실태를 홍어 상인의 입을 통해 조선의 대유학자가 수용한 셈입니다. 나아가 정약용의 수제자인 이강해는 1818년경 우이도로 들어가 아예 문순득의 집에 기거했습니다. 그는 문순득이 필리핀과 마카오에서 직접 탑승했던 유럽형 대형 범선의 건조 방식, 도세 구조, 거중기 사용법을 꼼꼼히 청취했고 이를 바탕으로 조선 전통 선박의 취약점을 날카롭게 비판하며 서양 선박의 장점을 수용하자고 촉구하는 조선 최초의 서양 선박 연구서, 옹곡선서를 저술했습니다. 이제 두 번째 장으로 넘어가 이 모든 이야기를 담아낸 책 그 자체를 살펴보겠습니다. 표에시말은 어떻게 쓰였고 어떻게 살아남았으며 왜 그토록 귀중한 사료로 평가받는 걸까요? 표에시말은 직접 붓을 들고 문장을 구성한 지식인 정약전과 생생한 체험을 구술한 평민상인 문순득의 합작품입니다. 평소 실용적 학문과 해양 생태에 깊은 관심을 가졌던 정약전은 절해고도라는 닫힌 공간에서 문순득이라는 살아있는 세계 지도를 만난 것을 큰 행운으로 여겼습니다. 그는 문순득의 기억이 흐려지기 전에 날짜별 노정과 지역별 풍속을 세밀하게 분리해 이용우생의 관점에서 풍속, 궁실, 의복, 선박, 언어 등으로 세밀하게 편제하여 가장 근대적 지향을 띤 해양 기록물을 탄생시켰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정약전이 직접 쓴 초고보는 현재 전해지지 않습니다. 이 기록이 역사에서 사라지지 않은 것은 다산의 제자 이강해 덕분이었습니다. 1818년경 우이도에 머물던 이강해는 정약전의 기록이 유배 생활의 불안정함 탓에 다소 소략하게 남은 것을 아쉬워하며 문순득을 다시 인터뷰해 내용을 보완하고 교차 검증까지 거쳤습니다. 그리고 이 기록을 자신의 문집인 유암총서의 필사에 넣음으로써 후대에 전승시켰습니다. 이 문헌은 오랜 세월 우이도 남평문씨 종가의 벽장 속에 잠들어 있다가 1979년에서 1980년 사이 해양민속학자 최덕원 교수에 의해 극적으로 발굴되어 학계의 비상한 관심을 모았습니다. 현재 이 문헌은 전라남도 문화재자료 제275호로 지정되어 있으며 우이도의 후손 가문이 200년 넘게 보존해 온 가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주 최근 이 이야기에 새로운 장이 추가되었습니다. 2024년 말 국립인천해양박물관이 표류인 문순득 일기의 필사본을 발굴한 것입니다. 이 자료는 인천광역시 유형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습니다. 학계의 감정 결과 이 일기는 1808년에서 1809년경에 필사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강회의 유암총서 필사본보다 무려 10년이나 앞선 가장 오래된 원본급 사료라는 뜻입니다. 무엇보다 주목할 점은 내용입니다.
이 판본에는 기존 표해시말에서 의도적으로 삭제되거나 누락되었던 필리핀 성당에서의 가톨릭 미사 관찰 기록과 서양 범선의 무거운 화물을 들어 올리는 거중기 사용 묘사가 고스란히 살아 있습니다. 신유박해로 천주교가 엄금되던 서슬퍼런 시대적 배경 때문에 훗날 이강회가 필사하는 과정에서 천주교 관련 내용이 가문과 스승에게 미칠 화를 염려해 스스로 검열했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결정적 증거라 할 수 있습니다. 지워졌던 역사가 200여 년 만에 복원된 셈입니다. 표해시말의 전체 체제는 당시의 일반적인 기행문과 달리 매우 근대적이고 분석적인 3부 구조를 취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일기체로 쓰인 표류의 노정입니다. 출항부터 1차, 2차 표류, 그리고 귀국까지 3년 2개월의 전 과정을 시간 순서대로 꼼꼼히 기록했습니다. 둘째는 견문록에 해당하는 풍토기입니다. 문순득이 체류했던 유구국, 오키나와와 여송국, 필리핀의 문화를 풍속, 궁실, 의복, 해박, 토산의 5개 항목으로 구조화해 마치 문화인류학자처럼 객관적으로 서술했습니다. 셋째는 어이집 언어 비교표입니다. 조선어 단어 약 112개에 대응하는 류큐어와 필리핀 일로카누어의 발음을 한글로 정확히 음차하여 나란히 병기한 것입니다. 화면의 표를 보시죠. 물은 류큐어로 미지, 일로카누어로는 딴 놈이라 적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는 각각 간주야와 아리오시, 집은 구니야와 시니오라, 그리고 상인다운 항목이죠. 값이 얼마냐? 라는 회화 문장을 여송어로 꼼파리 관도의 시, 교역은 류큐어로 캐가라고 기록했습니다. 이 어이집은 소리를 있는 그대로 적을 수 있는 음소문자, 한글의 과학성을 극한까지 활용한 세계적인 언어학 자료로 평가받습니다. 19세기 초 오키나와 방언과 필리핀 북부 일로카누어의 원형 발음을 복원하는데 이보다 훌륭한 교차 검증 자료는 찾기 어렵습니다. 홍어 장수의 귀와 실학자의 붓이 만나 뜻하지 않게 언어학의 보물을 남긴 것입니다. 표해시말의 진짜 가치는 다른 표해록과 비교할 때 선명해집니다. 조선시대 3대 표해록으로 꼽히는 최부의 표해록은 1488년 중국 표류의 기록이고 장한철의 표해록은 1771년 제주 출신 지식인의 유구 표류 기록입니다. 최부와 장한철은 모두 유교 경전에 통달한 양반 관료이거나 지식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기록에는 중화사상에 입각해 이민족의 문화를 야만으로 타자화하거나 유교적 도덕의 잣대로 재단하는 경향이 짙게 배어 있습니다. 반면 문순득은 물건을 사고 팔며 이윤을 남기는 서민 상인이었습니다. 그의 시선에는 이데올로기적 편견이 없었습니다. 낯선 땅에 도착하자마자 현지인들과 어울려 담배를 피우고 끈을 팔았으며 서양의 합리적인 화폐제도 2층으로 지어진 쾌적한 가옥, 바람을 자유자재로 타는 서양 범선의 실용성을 스펀지처럼 흡수했습니다. 지배층의 도덕적 우월감 대신 민중의 생존 본능과 상인의 실용주의가 결합된 이 기록은 대항해 시대의 물결이 밀려오던 동아시아와 서양 문화의 교차점을 가장 투명하게 보여주는 미시사의 절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이 다큐멘터리의 심장부입니다. 1801년 12월부터 1805년 1월까지 총 3년 2개월에 걸친 문순득의 표류와 귀환 여정을 구간별로 따라가 보겠습니다. 1801년 음력 12월 당시 25살의 문순득은 작은아버지 문호겸, 마을사람 이백근, 박무청, 이중원, 그리고 나무꾼 소년 김옥문까지 총 6명과 함께 우이도를 출항했습니다. 목적지는 흑산도 남쪽 수백 리 해상의 태사도. 홍어를 매입해 돌아오는 백길이었죠. 그런데 1802년 1월 18일 우이도와 흑산도 중간 수역인 변도 부근에서 일행은 거대한 돌풍과 마주칩니다. 북서풍을 동반한 태풍에 돛은 찢어지고 키는 부러져 배는 완전히 통제력을 잃었습니다. 표류 도중 멀리 제주도의 한라산이 보였지만 백길을 돌릴 수 없어 망연자실할 뿐이었습니다. 고가의 사들인 홍어가 갑판 위로 쏟아져 바다로 쓸려가는 절망 속에서 일행은 굶주림과 추위, 죽음의 공포를 견디며 빗물을 받아 마셨습니다. 그렇게 망망대해를 정처 없이 떠돈 시간이 무려 11일이었습니다. 1802년 1월 29일 일행의 배는 마침내 육지에 닿았습니다. 유구국의 대도, 지금의 일본 가고시마현에 속한 아마미 오시마의 양관촌이었습니다. 당시 유구국은 청나라와 일본 사스마번 양쪽에 조공을 바치는 양속체제 아래 있었고 해상 중개무역 국가답게
표류민을 구호에 송환하는 국제적 시스템인 휴린 제도가 고도로 발달해 있었습니다. 일행은 양관촌 운막에서 48일간 보살핌을 받은 뒤 4월 4일 배편으로 유구국의 수도 나아로 이송되었습니다. 이들은 매일 1인당 쌀 1대 5옵과 채소를 받았고 하루 걸러 돼지고기까지 배급받았으며 여름옷을 지급받고 아프면 의원의 진찰도 받는 파격적이고 인도적인 대우를 누렸습니다. 약 8개월을 체류하며 문순득은 류큐어와 현지 문화를 적극적으로 익혔습니다. 바나나 잎 섬유로 짠 전통 의상 어른을 만나면 꿇어앉아 합장하는 예절, 남녀 구분 없이 차를 마시며 담배를 권하는 문화, 코밑 수염을 기르고 어깨에 문신을 새긴 채 속바지 없이 긴 저고리만 입는 남자들의 복식, 그리고 상여를 맬 때 여성이 앞장서는 특이한 가족장 장례 풍습까지. 상인 특유의 눈썰미로 그는 이 모든 것을 스케치하듯 상세히 기록해 두었습니다. 1802년 10월 7일 드디어 고향으로 가는 길이 열렸습니다. 조선 송환을 위해 청나라로 향하는 유구국 중산왕의 조공선, 길이 31m, 110톤급의 배에 오른 것입니다. 이 배에는 조선인 6명, 복건성 출신 중국인 32명, 류큐인 60명이 함께 타고 있었습니다. 중국을 거쳐 고향으로 돌아가는 정해진 절차대로라면 안전한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고향으로 간다는 희망도 잠시, 출항 직후 조공선이 동진하해에서 거센 서풍을 만나 일행은 14일간 공포의 2차 표류를 겪게 됩니다. 11월 1일 배가 불시착한 곳은 류큐보다 훨씬 남쪽 여송국, 즉 스페인 식민지였던 필리핀 루손섬 서북부 비간 인근의 샤루마기 항구였습니다. 문제는 필리핀이 조선이나 유구국과 아무런 표류민 구호 협정이 없는 땅이었다는 점입니다. 구호 물자는커녕 현지에서 중국인 선원 6명이 납치되는 험악한 분위기 속에 류큐인 선장과 중국인 상인 사이의 갈등이 폭발했습니다. 결국 유구인들이 교섭해 구한 배편으로 작은아버지 문호겸을 포함한 4명은 복건성을 향해 먼저 떠났고 문순득과 어린 김옥문만이 낯선 열대의 땅에 덩그러니 남겨졌습니다. 하지만 문순득은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그는 도자기를 수출하는 청나라 복건성 출신 화교마을에 몸을 의탁하고 마닐라삼을 사다가 밤새 새끼줄을 꼬아 시장에 내다 팔며 숙식비와 여비를 스스로 벌어들이는 놀라운 상업적 생존력을 발휘합니다. 그리고 특유의 생존력으로 현지 방언인 일로카누어를 완벽히 습득했습니다. 이 시기 그는 조선인 최초로 서양 문물을 정면으로 목격합니다. 비간 중심부에서 유럽식 가톨릭 성당인 성 바오로 대성당을 방문해 30에서 40칸에 이르는 거대한 건물 탑 꼭대기에는 바람 따라 도는 금괴, 즉 풍향계가 있고 여러 개의 종을 쳐서 시간을 알린다고 정확히 묘사했고 미사의식까지 기록했습니다. 땅에 기둥을 세우고 사다리로 오르내리는 2층 전통 가옥, 바하이 쿠보, 물속 골목마다 열광하는 닭싸움, 남녀가 식탁에 둘러앉아 손이나 포크로 밥을 먹는 풍경, 붓이 아닌 펜을 쥐고 글을 쓰는 스페인 사람들의 모습까지 그의 눈은 무엇 하나 놓치지 않았습니다. 1803년 8월 문순득은 끈을 팔아모은 돈과 소주 상인들의 쌀 거래를 도우며 마련한 여비로 마침내 필리핀을 떠날 배삭슬 손에 쥐었습니다. 은전 12냥을 지불하고 광둥성 무역선 서양식 범선에 몸을 실은 것입니다. 문순득은 11일간의 항해 동안 서양 선박의 뛰어난 기동성과 돛을 다루는 방식, 식수와 화물을 적재하는 구조 그리고 서양식 거중기로 무거운 화물을 끌어올리는 기술적 메커니즘까지 세밀하게 관찰했고 이 관찰은 훗날 이강회의 운곡선설 저술의 기초 자료가 됩니다. 9월 9일 배는 동양의 유럽이라 불리던 포르투갈령 마카오에 닻을 내렸습니다. 3개월간 이곳에 체류하며 그는 다양한 국적의 깃발이 나부끼는 항구와 노랑머리의 서양인들을 목격했고 1835년 화재로 앞벽만 남기 전 온전한 모습의 성바울 성당도 두 눈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마카오 시장에서 유통되던 금, 은, 동을 대, 중, 소 3단계로 나눈 구부화폐 시스템의 합리성을 상인의 감각으로 단번에 간파했습니다. 의사소통의 한계로 결국 관청의 조사를 거쳐 그는 청나라 관리에게 고려 난민으로 정식 인계되었습니다. 1803년 12월 문순득은 마카오를 출발해 광둥을 거쳐 청나라 내륙으로 진입했습니다. 청나라의 체계적인 표류민 송환 시스템에 따라 마차와 대운하의 배를 번갈아 타며 수천 킬로미터에 달하는 대륙 종단길에 오른 것입니다. 난징을 지나 1804년 북경에 도착한 문순득 일행은 조선 사신단이 오기를 약 반년 동안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해 11월 4일
청나라의 조공을 바치러 온 조선의 동지사 일행과 극적으로 상봉에 합류하게 됩니다. 3년 만에 처음으로 만난 고국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귀환의 마지막 일정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1803년 12월 마카오 출발. 1804년 11월 청 베이징에서 동지사 상봉. 사신단을 따라 압록강을 건너 의주를 지나 1804년 12월 조선의 심장 한양 도착. 그리고 한양에서 다시 천리길을 걸어 남도로 향한 끝에 1805년 음력 1월 마침내 고향 우이도에 최종 귀환합니다. 지도 위에 전체 여정을 펼쳐보시죠. 우이도에서 출발해 태풍에 떠밀려 류큐로 다시 남쪽 필리핀 루손섬으로 그리고 마카오와 광둥, 난징, 베이징을 거쳐 압록강을 건너 한양으로 마지막으로 다시 우이도로. 바닷길과 물길, 육로를 모두 합쳐 동아시아를 크게 한 바퀴 도는 대장정이었습니다. 1805년 음력 1월 8일 문순득이 고향 포구에 발을 디딘 순간을 상상해 보십시오. 바다에서 죽은 줄로만 알고 제사까지 지냈을 가족들의 품으로 떠난 지 정확히 3년 2개월 만에 살아 돌아온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생환이 아니었습니다. 근대화의 물결이 밀려오던 동아시아와 유럽 제국주의의 교차점을 온몸으로 통과한 조선 민중의 위대한 기록이 탄생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마지막 장입니다. 문순득의 여정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줄까요? 조선의 오디세우스라는 별칭의 의미와 그의 견문이 끝내 넘지 못했던 시대의 벽까지 짚어보겠습니다. 호메로스의 서사시 오디세이아는 트로이 전쟁을 마친 영웅 오디세우스가 바다의 신 포세이돈의 저주를 받아 풍랑과 괴물의 위협을 뚫고 10년 만에 고향 이타카로 귀환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스인들은 이 귀향의 서사를 노스토스라 불렀죠. 끊임없는 태풍에 떠밀려 미지의 섬과 화려한 상업 도시를 떠돌다 마침내 고향 우이도로 돌아온 문순득의 여정은 이 서사 구조에 놀랍도록 정확히 부합합니다. 조선의 오디세우스라는 별칭이 결코 과장이 아닌 이유입니다. 그러나 두 서사에는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오디세우스가 무력과 신의 도움으로 생존한 왕이자 전사였고 그 과정에서 부하들을 모두 잃은 비극적 영웅이었다면 문순득은 끈질긴 생명력과 실용주의로 무장한 평범한 기층민이었습니다. 일행은 표류 중에 갈라지긴 했지만 6명 전원이 살아서 고국 땅을 밟았습니다. 문순득이 험난한 이국에서 살아남은 무기는 신의 기적이나 칼이 아니라 끈을 꼬아파는 억척스러운 생활력, 낯선 언어를 빠르게 익히는 감각, 그리고 화교 상인과 스페인 신부에게도 스스럼 없이 다가가는 상인의 넉살과 친화력이었습니다. 그는 진정한 민중의 오디세우스였습니다. 그의 표류 노정은 또한 쇄국의 시대에도 동아시아의 바다가 결코 단절된 공간이 아니었음을 증명합니다. 당시 바다에는 두 개의 거대한 질서가 공존했습니다. 하나는 유구국과 청, 조선으로 이어지는 전통적인 조공, 책봉 체제 아래의 표류민 송환 네트워크. 다른 하나는 스페인령 필리핀과 포르투갈령 마카오로 대변되는 은을 매개로 한 서양 제국주의의 글로벌 해양 무역망입니다. 문순득은 이 두 세계를 종횡무진 넘나들며 유교적 동아시아 질서와 서양 자본주의 무역망이 교차하는 현장을 몸소 체험한 조선의 첫 목격자였습니다. 문순득이 가져온 생생한 사실들은 정약전, 정약용, 이강회 같은 실학자들에게 가뭄의 단비와도 같았습니다. 하지만 불행히도 이 지적 자극은 국가의 공식적인 정책 변화로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실학자들은 신유박해로 권력에서 밀려나 절의 고도에 유배된 죄인 신세였고 문순득 역시 국가의 방향을 움직일 수 없는 일개선마을 상인이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당시 조선의 지배층이 표해시말과 옹곡선설의 견문을 국가 정책으로 받아들여 해상무역과 화폐 제도를 개혁했다면 조선의 근대화는 수십 년 앞당겨졌을지도 모릅니다. 문순득의 위대한 경험 이면에는 이토록 귀중한 정보를 손에 쥐고도 활용하지 못한 채 스스로 문을 닫아 걸었던 19세기 조선 체제의 뼈아픈 한계가 함께 새겨져 있습니다. 홍어 장수 문순득은 1847년 향년 70세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의 묘소는 전라남도 해남에 있고 지금도 후손들이 시제를 모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나고 자란 우이도의 선창가에는 먼 바다를 응시하는 그의 동상이 서 있습니다. 200여 년 전 태풍이 억지로 열어젖힌 세계의 문 앞에서 두려움 대신 호기심을 택했던 한 상인. 그의 눈과 귀가 남긴 기록은
오늘날 조선 최초의 세계인이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조명받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수박 겉핥기였습니다. 다음 항해에서 다시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